못 살아봤잖아요, 그 시기를. 역사책에서 읽었던 도시의 문화가 정의되는 시기? 얘는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서울스러운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뉴욕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의견은 진짜 큰일 해보고 싶은 사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락한 삶이나 삶의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 뉴욕은 뭐 가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도 엄청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네. 비 오면 그냥 녹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위에서. 아직도 그런가요? 그럼요. 안 바뀌었어요. 왜 안 고칠까?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왜 그걸 안 고칠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쥐 다니고 막 그런 똑같아요. 네. 그리고 뭐 워낙 아파트들도 네. 엄청 좁고 네. 비싸고. 저는 이제 제가 뉴욕에 처음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좀 알아보러 다녔는데 네.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 당시 이제 1999년, 2000년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정도 한 8평 정도 되는 네. 그런 아파트? 네. 이런 걸 한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엄청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한 5년 전에 그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뉴욕에 일하는 친구한테 야, 그때 우리 학생인데 그때 2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당황했던 기억 나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뉴욕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좋을 때였지. 지금은 얼마나 그 정도가? 지금 2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그거 룸메이트 3명이랑 나눠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서 집값도 정말 살인적이고. 그래서 전에 어떤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뉴욕에 이렇게 도는 말이 있대요. 다른 도시에서 일반적인 중산층이 누리는 삶의 질을 뉴욕에서 누리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냐? 그거 재밌는 통계다. 35만 달러를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트콤 프렌즈 같은 게 얼마나 사기인지가.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정도의 인컴을 가진 친구들한테 집을 빌려주지도 않겠죠, 일단. 네, 그렇겠죠. 네. 거기 20대 한 후반에 뭐 금융가 이런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스트빌리지 아마 그 심사에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입주 심사에서. 하긴 뭐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가 쓰던 아파트를 물려받은 걸로 나오긴 하는데 예. 그 방 건너편에 챈들러가 사는 방도 사실 되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투베드 아파트니까. 그죠. 근데 그 무명의 배우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 가장 인기 있던 뉴욕에 관해서, 하지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드라마가 섹스 앤 더 시티였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저거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대대로 뉴욕에 살던 사람이어서 월세를 올리는 게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뉴욕은 월세 계약을 안 끊고 그냥 부모 이름으로 계약돼 있는 걸 계속 물려받아주고 쓰면은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나. 뉴욕에서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내고 어쩌고 하면은 쇼핑은 한 번도 못 간다. 그럼에도 이 젊은 야망을 가진 친구들이 뉴욕에 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는 왜 갔나?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뉴욕에서 성공하면은 세계 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럽 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즘은 케이팝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전통적으로는 서울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코리아 탑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뉴욕은 뉴욕에서 성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뉴욕이 가진 그 도시의 영향력 때문에 네. 세계 1등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때 한참 뉴욕에 있을 때 인기 있던 마크 제이콥스라든지 뭐 이런 디자이너들 뉴욕을 사로잡으니까 바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의 트렌드가 뭔지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입점이 되고 일본에도 입점이 되고 중국에도 입점되고 유럽에도 입점되고. 아마 그래서 세계 탑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이제 그 목표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지하철에 쥐가 돌아다니건 자기가 번 돈의 50%를 월세를 내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지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진 것보다는 약간 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추구하고 뭐 가족이랑 같이 좀 정원 있는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도시가 뉴욕. 우리 스탭들 뉴욕 싫다고 그러더라고. 텍사스가 좋다고. 그래서 요즘 그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 오스틴 이쪽이 엄청 핫하다면서. 아, 네. 요즘에 거기 텍사스, 아리조나, 뭐 그 피닉스 있는데 네. 그 집값도 되게 싸고. 그리고 IT 기업들이 글로 보내는 이유가 연봉을 한 70%만 줘도 거기 가서 사는 라이프 익스펜스가 너무 싸니까, 생활비가 싸니까 자기네 월급 적게 줘도 다 가서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그 워라벨이 중요한 세대가 이제 미국에서도 올라오면서 네. 이런 대도시들이 좀 공동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뭐 뉴욕이 옛날에는 이제 다 거기 그 조그만 원룸에 다 벌집처럼 모여 사니까 막 새벽 2시까지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 워라벨을 추구하는 직원들은 굳이 거기 안 살려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요즘은 그
리모트 워킹도 많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새벽 1시 이럴 때 나가면 좀 옛날보다 많이 썰렁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풀린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 돼요. 한 3, 4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지. 글쎄요, 다시 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뉴욕의 역사를 보면은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 했는데도 네.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보스턴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보스턴은 일단 거기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보스턴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해보고 학생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살기 최고의 도시인 것 같아요. 다 학생 위주로 돼 네, 있으니까. 다 모든 게 학생 위주로 돼 있고 일단 학생들이 제일 주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돼. 뭐 어느 가게를 가든지 특히 아시안 학생들한테 되게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아이리시들이 주로 많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이리시들이 제가 볼 때는 한민족하고 제일 비슷한 민족은 이태리 민족하고 아이리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옛날부터 있죠. 약간 둘 다 템퍼, 그러니까 약간 흥분 잘하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좀 많이 당했고 옛날부터. 많이 달고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뉴욕에 가면은 이제 직장 생활이니까 완전 다르고 또 이게 인종차별도 되게 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뉴욕은 진짜 그 야심찬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보스턴도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도시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학구적인 야심. 학구적인 야심들이 그러니까 뭐 하버드 교수가 돼보겠다든지. 뭐 교수까지는 꿈 안 꾸고 그냥 예를 들어서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그 친구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뭐 좋은 학생들을 많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모든 게 약간 학교 중심으로 모든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캠브리지 이쪽은. 그래서 거기에는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게. 그죠? 네. 그 보스턴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시. 네, 뉴욕은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의 도시. 네, 그렇죠. 워싱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네. 도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춤추고 싶으면 로스앤젤레스. LA 가는. 그 다음에 컴퓨터 널드들은 샌프란시스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도시마다 딱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게 나라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거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기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릴렉스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따뜻한 쪽을 원하니까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독일의 추운 데 있는 사람하고 성향이 다르듯이 미국은 그게 이렇게 딱 동서방향으로 대륙의 동쪽에 있는 이쪽 보스턴, 뉴욕 쪽은 약간 춥고 막 그런 데고 이쪽 서쪽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릴렉스하고 좀 열려있는 마음이 있고 저는 한 번도 이 서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서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전 서부는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제 성향은 일단 샌프란시스코 말고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한 2번밖에 안 가봤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LA에서 살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몸이 좋아야 된다. 그래, 베니스 비치 이런 데 네, 가면 몸짱은 살기가 진짜 좋을 것이다. 내가 진짜 몸이 좋았으면 난 뉴욕에 살기 싫을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렇지, 벗어야 되는데. 근데 LA에 가면은 뭐 여성분들은 상시 크롭탑에다가 룰루레몬 그치. 입어도 되고 네.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뭐 시스루 이런 거에다가 그냥 반바지만 입고 다녀도 누가 이상하게 안 쳐다보고. 맞아. 내가 몸짱이면 그 몸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서울 한가운데서 어떤 몸짱이 셔츠 벗고 네. 왔다 갔다 해봐요. 네. 신고당하지 그잖아요. 서울에서 자라서 운동을 안 했구나. 맞아요. 잠깐. 그런 몸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LA. 그다음에 이비자. 저는 이비자 못 가봤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이비자 전 안 갔어요. 친구들이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친구들이 이비자 가자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 갔어요. 진짜 대놓고 무시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거기는 어느 인간 사회나 서열은 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는 뭐 학벌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회는 뭐 빈부 서열이 더 엄격한 뭐 곳도 있고 뭐 인도처럼 카스트 네. 제도가 일부 네. 남아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서열이 외모 서열로 모든 게 딱 정의되는 곳이 하버드 나왔다. 아무 소용 없어. 그렇지. 일단 몸이 좋아야 되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서는 이비자,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란 곳, 맞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 비치 쪽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걸로. 두바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유럽 사람들이 어떤 자존심이 있냐면요. 네. 사실 유럽이 부유한 나라들이잖아요. 현대 건물을 지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안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 현대적인 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미국물을 너무 먹었다. 무형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유형의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살짝 얕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뭔가 조금 가십의 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두바이로 이사 가가지고 돈 벌고 현대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저 사람은 전통 유럽 문화
소화를 못했다? 그래서 약간 졸부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유럽은 돈이 많아도 티 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비싼 걸 사도 20억짜리 산다 그래도 30평 못 살 거예요, 아마 파리에서. 그러니까 웬만큼 돈을 벌어가지고는 티가 안 나요. 그냥 뭐 남들보다 방 하나 더 있는 거고 뭐 그 정도인데, 이제 두바이는 돈 잘 벌면 이제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어떤 농담이 있냐면, 우리 어떤 반에서 어떤 애가 좀 얘는 성공 못할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두바이 가가지고 막 셀카를 올리는 거야. 인스타 올라오는데 보니까 무슨 막 테라스가 있고 아파트에 무슨 슈퍼카 있고, 근데 알고 보면은 저 친구가 나보다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조금 잘 못 나가는 친구들이 가면서 자꾸 과시를 하려고 그러면서, 약간 그게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바이 간 사람들의 이미지. 근데 진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두바이 갔더니 거기에 골프장 옆에 쫙 그런 집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사냐고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 많이 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기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 특히 유럽 쪽이나 중동의 부자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서 그런 검은 돈들이 더 모인대요. 러시아 분들. 네, 러시아의 그 불안한 사람들이 다 두바이로 돈을 지금 빼고 있다. 그래서 경기 화랑이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뭔가가 좋으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점이 좋아서 모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판교 신도시 같은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 훌륭한 거는 자기네가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 거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조건 창의적이고 새롭고 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서 다 산다. 그리고 그거를 웬만한 나라들은 행정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를 여기는 엄청 패스트 트랙으로 다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처음에 저도 사진으로 보고 뭐 이렇게 뭐 버자랍 뭐 이런 거 지어질 때 원래 엄청 유치하다. 건축의 주류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하는 건축들이. 실제로 딱 가서 보면은 와 이거를 진짜 사막에다 다 만들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스키도 탄다면서요? 이렇게? 네. 그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황당한 아이디어들, 약간 초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얘네들은 좋아하니까 초현실이 현실화되는 그런 도시 이미지로 그냥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월드시티 뭐 인덱스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그 2015년에 서울이 6위였더라고요. 맞아요. 꽤 올라갔었어요. 지금 한 10몇 위 할 걸?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다시. 네. 그때 통계를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네. 이제 10위 안에 드는 도시가 도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홍콩이 한 11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유럽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여행을 많이 못 다녔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요 세 개 도시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했을 때 특징이. 일단은 도쿄는 사실 뉴욕보다 더 커요. 도쿄가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메트로 도쿄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수준을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로 그 나라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로는 도쿄가 뉴욕보다 더 많은 그 인구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유지할 수 있는 지하철과 기차와 상하수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 사회가 되게 앞서 나갔다. 그게 이제 80년대 거품 경제 때 그 규모가 나온 거니까 80년대에는 미국보다 잘 살았잖아요. 80, 90년대 그 이 잃어버린 30년 생기기 전까지는.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힘들 때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퍼져 있는 도시이고,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일단 홍콩을 보면은 이 빅토리아 피크부터 시작해서 확 떨어지잖아요. 구룡반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되게 협곡 같은 경사진 대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은 자연적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천루들이 있는. 근데 특이한 사항은 얘네들은 영국에 한 거였잖아요. 조차지였으니까 영국의 모든 자본이 들어와서 영국이 만든 맨하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이 홍콩만큼 밀도가 높지도 않고 얘네들은 영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백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밀도는 아니죠. 대신에 얘네는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계획이 엄청나게 잘 된 도시. 무슨 담배꽁초 벌어도 벌금 묻는 그런 나라고, 심할 때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고 가도 벌금 막 보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그런 컨트롤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내추럴한 도시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싱가포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유럽처럼 네. 질서 잘 지키고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면은 좋겠네요. 질서가. 좋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되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은 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싱가포르가 제일 부러운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식물이 잘 자라.
그리고 걔는 스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물 청소를 해주잖아, 도시를. 그러니까 엄청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식물은 잘 자라니까 그냥 대충 건물 지어도 화분만 갖다 놓으면은 쫙 자라면서 되게 친환경적인 건물처럼 보이고, 야외 공간 만들어도 뭐 거기는 항상 그 노무에 우거져 있고 막 난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축가한테는 최악이에요.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양극단을 다 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딩이랑 비키니랑 같이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디자인하면은 맨날 아름다운 스트리트를 만들고 막 계획안을 막 하잖아. 그러면은 꼭 건축주가 그 겨울에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럼 실내로 할게요. 실내로 바꾸고 그러면 또 뭐 게다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돌 생활을 해서 기대하는 실내 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되게 따뜻한 걸 원하죠.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투어를 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회귀해서 한국 도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시면서 잠깐 그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되게 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제가 90년대에 처음 미국 갔을 때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딘지 모르고 우리만 일본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아무도 한국하고 일본을 라이벌로 생각도 안 해.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면은 어딜 가나 되게 한국에 관심이 많고 확실히 그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도 어떤 면에서는 컨텍스트가 없는 공간이 많아서 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600년 수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600년 수도였던 공간은 서울 지금 전체 면적을 보면 정말 일부죠. 일부잖아요. 10분의 1이지 뭐. 그럼 나머지 그 동네들은 특히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 80년대 막 올라간 동네고, 그 다음에 그 서울 근처에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막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살던 동네잖아요. 뭐 이렇게 야인 시대에 나오는 것 같은 뭐 불량배들이 길거리에서 싸움도 하고 막 이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의 정서가 저는 상당히 갱스 오브 뉴욕 그런 정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 역사보다는 아무래도 정서상 이제 600년 수도 역사를 좋아하니까 서울의 이미지를 그쪽으로 가져가지만 전 둘 다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 그것도 되게 소중하지만 사실 그 서울의 그 사대문 안 말고 그 밖에 있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 상징하는 이민자 문화랑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전쟁 난민들이 그냥 팔도에서 쫙 모여가지고 막 해방촌 같은데 판자도 짓고 살면서 어떻게 센트럴 플래닝 없이 덕지덕지 나쁜 말로 하면 만든 그런 생명력과 약간 유기성이 있는 동네들. 근데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 사이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문화적으로 어떤 공간인지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뭐 을지로 철물점 이런 거를 지금 Z세대라고 그러면 또 안 돼. Gen Z들이 지금 Generation Z, 그 Gen Z들이 지금 그런 옛날 철물점이라든지 뭐 지금 익선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에 누구한테 소우 살래 그러면은 안 살잖아요. 진짜 아티스틱한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소우에 입주한 아티스트들이 그 공간의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뉴욕스러운 공간 그러면 소우 로프트를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 서울스러운 공간이 뭔지가 딱 정의되고 있는 약간 그 순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책 읽었거든요. 메트로폴리스. 근데 저 책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도시 그러면 막 뉴욕이나 파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정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세계 도시 인구의 대부분은 판자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저는 굉장히 모델 시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마초리티에 이뤘을 때, 성숙이 이뤘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사실 제국주의 시대 끝나고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방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직후에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막 50년대, 60년대, 70년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방되고 그 이후에 내전을 겪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여력이나 행정력이 없었을 때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도 국가가 성숙한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은 지금 느낌? 그래서 나중에 그 지금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나라들의 미래 도시의 어떤 진화는 오히려 몇백 년 동안 경제 강국이었던 나라들의 도시의 진화보다는 서울에서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되게 정의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정의하고 하는 시기는 그 나라가 제일 잘 살 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역사를
봤을 때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잖아요. 그죠. 요때 우리가 딱 그거를 정립을 잘 하면은 그걸 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코리아라는 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코리아와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두 개 다른 아이덴티티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코리아라는 아이덴티티 안에는 한복과 비빔밥과 한옥과 이런 거를 담고 서울이라는 아이덴티티 안에는 케이팝과 그 우리나라의 새로운 패션과 이런 걸 담아가지고 두 가지의 이미지를 상반되지 않은 브랜드로 가져가는 게 우리의 미래의 가장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디올이 저 2대 ECC 센터에서 패션쇼하고 루비통이 잠수교에서 패션쇼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브랜드 IP가 강한 애들이 어떻게든지 서울의 공간에서 패션쇼 런웨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랑 같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되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말씀하신 서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제 약간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만들어진 도시에 비해서 이게 문화가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렇게 뭔가 박스에 넣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도시들에서 내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정서는 지금 서울이랑 훨씬 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이 뉴욕에서 팩토리 운영하고 있을 때의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1800년대 말에 그 툴루스 로트렉이 몽마르트에서 포스터 그리고 있던 시절의 파리의 정서는 지금이 맞는 오히려 지금 서울이랑 더 비슷하지 않나, 지금 파리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네들이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 도시의 문화가 정의되는 그 시기? 다 이제 못 살아봤잖아요, 그 시기를. 근데 서울에 오면은 얘는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서울스러운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역동적인 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오늘 전 세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2시간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하고 온 듯한 느낌으로 쭉 훑으면서 많은 얘기들, 마지막 엔딩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대화를 들으면은 참 배울 게 많고 재미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얘기, 많은 것 또 경험하러 가시잖아요. 뭐 뉴욕에서도 몇 달 사실 거고. 제가 이제 저기 영상을 보고 같은 데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고 돌아본 다음에 또 우리 서로 경험한 걸 또 나누는 시간을 너무 좋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